평생 바늘과 실만 알고 살아온 75의 시어머니. 아픈 제 손을 치료해 주겠다던 상냥한 며느리의 말을 믿고 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이 담긴 가게 열쇠와 인감을 넘겨준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배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나이 75, 박선희예요. 사람들은 저를 서울 인사동에 살아있는 보물이라고 부르더군요. 과분한 칭찬이죠. 저는 그저 평생을 비단과 바늘에 바친 한복을 짓는 사람일 뿐이에요. 남편을 하늘로 보낸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이가 남긴 이 비단과 가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인사동 한복판에 자리한 이 2층짜리 한옥 건물은 제 공방이자 집이고 제 삶의 전부였죠. 제 손끝에서 수많은 한복이 태어났어요. 왕비가 입었을 법한 화려한 대례복부터 사대부 여인들이 즐겨 입었을 단아한 당에까지 비단 위에 한 땀 한 땀 수를 놓을 때면 저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곤 했어요. 색색의 실이 만나 한 폭의 그림이 되어가는 과정은 제게 경이로움 그 자체였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에도 제가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마 이 일 덕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월은 속일 수가 없나 봐요. 금실처럼 반짝이던 제 손이 이제는 그늘 속에 잠겨버린 것 같았죠. 그날도 저는 다홍색 비단 위에 봉황을 수놓고 있었어요. 왕비의 혼례복에 들어갈 자수였는데 마지막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는 봉황의 눈을 수놓을 차례였죠. 가장 얇은 금실을 니덜귀에 꿰려는데 손끝이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었을 적에는 눈 감고도 하던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바늘귀는 하나의 작은 점처럼 아른거리고 금실은 수십 가닥으로 흩어져 보였어요. 몇 번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가느다란 실끝이 바늘귀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제 심장도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간 오늘 안에 끝내지 못하겠구나 하는 초조함이 밀려왔죠. 깊은 한숨과 함께 바늘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사동 거리에는 여전히 활기가 넘치는데 제 시간만 멈춰버린 기분이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리는 만성 관절염은 이제 제 오랜 친구가 되었고 침침해진 눈은 세상을 뿌연 안개 속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예전에는 밤을 새워 작업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만 집중해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어요. 제 몸이 이제 그만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게 이 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유산이자 제 자존심이었고 제 삶의 의미였으니까요. 이 비단각 건물만 해도 15억은 좋게 넘을 거고 남편이 폴사이드 있어 사두었던 파주 땅도 이제 10억은 된다고들 하더군요. 통장에 있는 2억 원은 손대지 않고 아껴둔 비상금이었고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물려줄 것을 생각하며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온 제 몸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여기서 멈추면 비단각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때였어요. 공방 문이 열리며 아들 내외가 들어섰죠. 제 아들 진우는 한때 잘 나가던 증권 분석가였어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랬죠. 하지만 무리한 투자 실패로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 앞에선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속 깊은 아들이었죠. 며느리 서아는 또 어떤가요?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하는 서아는 어찌나 세련되고 우아한지 저런 애가 내 며느리라는 게 늘 자랑스러웠어요. 두 아이는 제 떨리는 손과 침침한 눈을 보더니 약속이나 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들의 얼굴에 드리운 걱정의 그림자를 보니 제 마음이 더 아파왔어요.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며칠 후 서아가 아주 두껍고 화려한 책자 하나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최고급 종이에 인쇄된 사진들은 하나같이 그림 같았죠. 잘 가꿔진 정원, 최신식 의료 장비가 갖춰진 치료실,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진 개인 공간까지. 고요한 황혼 리조트라는 이름의 최고급 건강관리센터 카탈로그였어요. 서아는 제 곁에 다정하게 앉아 조곤조곤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부드럽고 상냥한지 마치 감미로운 음악처럼 귓가에 스며들었죠. 어머니, 여기가 바로 어머니의 그 금손을 치료해줄 최고의 장소라고요. 국내 최고의 재활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고 특히 관절염 치료 프로그램이 아주 유명하대요. 여기서 몇 달만 집중적으로 치료받으시면 다시 예전처럼 정교한 자수를 놓으실 수 있을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몰라요. 다시 바늘을 잡을 수 있다. 다시 비단 위에 제 세상을 펼칠 수 있다. 그건 제게 가장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서아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가장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죠. 이건 요양원에 가는 게 아니라고, 잠시 재충전과 치료를 위해 떠나는 휴가 같은 거라고요. 건강을 되찾으시면 언제든 다시 이 비단각으로 돌아와 일을 계속하실 수 있다고요. 돌아올 수 있다는 말. 그 말이 제 마음의 마지막 빗장을 풀어버렸어요. 평생 자식들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싶어 눈물이 핑 돌았죠. 서아는 제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건강관리 위임 계약서라고 하더군요.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와 재산 관리를 아들 내외에게 맡긴다는 내용이었어요. 복잡한 서류들을 제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라고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면서요. 평생 흙과 나무, 비단과 실만 만지고 산 제가 이런 복잡한 서류를 뭘 알겠어요. 그저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했죠. 아들 진우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만 믿으시라고.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실 일만 남았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제 이름 석자를 쓰는 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죠. 서류 한 장 한 장에 제 이름을 새겨넣고 마지막으로 제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인감을 건넸어요. 평생 제 신분을 증명해 주었던 작은 도장이 그 순간만큼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졌죠. 그리고 비단각의 열쇠 꾸러미까지 찰칵 하고 금소금이 울리는 순간 제 심장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넘겨주고 저는 아이들이 준비한 차에 올랐어요. 리조트로 향하는 길이었죠. 창밖으로 익숙한 인사동 거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제 평생의 역사가 담긴 거리, 제 청춘과 눈물이 깃든 비단각, 모든 것이 멀어지고 있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며느리 서아의 얼굴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표정을 본 것은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만족감이었을까요? 늘 상냥하기만 하던 그 얼굴에 아주 찰나의 순간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죠.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보는 거겠지. 우리 애들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심장 한구석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분명 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왜 저는 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긴 듯한 이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걸까요? 차는 점점 서울을 벗어나고 있었고 저는 정든 내 세상과 그렇게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차는 1시간을 넘게 달렸을까요? 제 불안한 마음과는 달리 차창 밖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어요. 도시의 잿빛 건물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채웠죠. 그리고 마침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단지 앞에 차가 멈췄어요. 고요한 황혼 리조트.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의심의 연기가 조금은 거치는 기분이었죠. 아들 내외는 제 손을 꼭 잡고 차에서 내렸어요. 입구에는 하얀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나와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더군요. 마치 귀한 손님이라도 된 것 같아 몸 둘 발을 몰랐죠. 원장이라는 중년 남자는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악수를 청했어요. 박선희 장인어른, 명성은 익히 들었다면서요. 이곳에서 머무시는 동안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실 테니 아무 걱정 마시라는 말도 덧붙였죠. 진우와 서아는 제 짐을 직원에게 맡기고는 이제 가봐야겠다며 서둘렀어요. 자주 찾아뵙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죠. 그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서운하기보다는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방금 전 차 안에서 봤던 서아의 그 차가운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저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제 방으로 향했어요. 복도는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흐르고 있었죠. 제가 배정받은 방은 503호 VIP실이라고 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어요. 카탈로그에서 본 것과 똑같았거든요. 넓은 창으로는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고 푹신해 보이는 침대와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서아가 제 취향을 미리 말해둔 모양이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저는 다시 한번 제 의심을 부끄러워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괜한 걱정이었어. 아이들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평화로운 생각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짐을 풀고 창밖 풍경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창가로 다가갔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 창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줘도 손잡이는 그저 장식처럼 붙어 있을 뿐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창틀 구석이 실리콘 같은 걸로 완전히 봉해져 있더군요. 마치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기분이었죠.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간호사라며 자신을 소개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제 혈압과 맥박을 재더니 이제부터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드셔야 할 약이라며 짙은 갈색의 액체가 담긴 작은 탕약 그릇을 내밀었어요. 한의사와 양의사가 협진하여 제 체질에 맞게 특별히 지은 보약이라고 하더군요. 관절염과 혈액순환에 아주 효과가 좋을 거라고요. 저는 평생 약이라면 질색하는 사람이었지만 치료를 위해서라니 어쩔 수 없었죠. 쓴 약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흙냄새가 나는 씁쓸한 맛이었어요.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보약을 마신 날부터 제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잠이 쏟아지는 건 물론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했죠. 손의 떨림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에 집중하려고 하면 생각이 흩어져 버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가물가물했죠. 며칠이 지나고 저는 제 방의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됐어요. 문에는 열쇠 구멍이 없었어요. 그 대신 손잡이 위에는 네모난 전자식 카드 리더기가 붙어 있었죠. 저는 카드를 받지 못했고요. 외출하고 싶으면 복도에 있는 호출벨을 눌러야 했어요. 그러면 직원이 와서 밖에서 카드를 찍어 문을 열어줬죠. 이건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했어요.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길을 잃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보호가 아니라 감시라는 것을요. 휴대폰도 텔레비전도 신문도 없었어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 있었죠. 제 유일한 낙은 정해진 시간에 직원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는 것뿐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최 노인을 만났어요. 최 노인은 저처럼 이곳에 머물고 있는 분이었죠. 평생 도자기를 구워온 장인이라고 했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은 저와 꼭 닮아 있었죠. 우리는 처음 만난 날부터 금세 친해졌어요. 서로의 직업에 대해 그리고 세월 앞에 무너지는 몸에 대해 이야기하며 깊은 공감을 나눴죠. 최 노인은 저보다 먼저 이곳에 와 있었는데 그 역시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 둘의 유일한 즐거움은 정원 한쪽에 있는 바둑판에서 바둑을 두는 것이었어요.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바둑판 앞에 앉으면 제 머리가 잠시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한 수 한 수 돌을 놓으며 전략을 짜다 보면 약 기운에 흩어졌던 정신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거든요.
최 노인의 기력은 상당했어요. 우리는 매일 오후 해가 기울 때까지 팽팽한 승부를 벌이곤 했죠. 그 시간만큼은 제가 더 이상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라 치열한 승부사 박선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날도 우리는 막 새로운 판을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흑돌을 쥐고 화점에 돌을 놓았죠. 최 노인은 웃으며 백돌을 집어들었어요. 한창 바둑이 무르익어 갈 무렵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어요.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일 이어서 두기로 약속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바둑판 위에는 우리의 다음 수를 기다리는 흑돌과 백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약속된 시간이 되어도 최 노인은 정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시간을 기다려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바둑판은 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둔 모습 그대로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제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어요. 직원은 아주 상냥하고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족들이 깜짝 선물로 해외여행을 준비해서 오늘 아침 일찍 떠나셨다고요. 작별 인사도 못해서 서운하시겠다고, 하지만 아주 기뻐하며 가셨다고 덧붙였죠. 그럴 리가 없었어요. 최 노인은 어제 저와 바둑을 두며 이번 주말에 아들이 면회 오기로 했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손주에게 줄 작은 찻잔을 만들었다며 자랑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떠날 리가 없었죠. 제가 무언가 더 물어보려는 순간 제 시선은 직원의 어깨 너머로 향했어요. 정원 한쪽에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젊은 청년. 이곳에 실습생으로 왔다는 김민준 군이었어요. 그는 직원과 저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연민이 가득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는 진실을요. 저 사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최 노인은 여행을 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사라진 거였어요. 어제 저와 마주 앉아 웃으며 바둑을 두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였죠. 저는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두담한 바둑돌, 미처 끝내지 못한 승부. 그것이 마치 제 미래를 보여주는 것만 같아 소름이 끼쳤어요. 제 차례가 되면 저 역시 어느 날 아침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는 제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겠죠. 박선희 할머니는 가족들이랑 여행 가셨어요. 탕약의 기운으로 몽롱했던 머리가 얼음물이라도 맞은 것처럼 차갑고 명료해졌어요. 이곳은 치료를 위한 리조트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세상의 눈을 피해 늙고 병든 사람들을 처리하는 감옥이었죠. 그리고 제 자식들은, 제 아들과 며느리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저를 이곳에 밀어 넣은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창밖의 아름다운 정원은 더 이상 평화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제 무덤이 될지도 모를 땅이었죠. 제 마음을 짓누르던 막연한 불안감은 이제 실체를 가진 공포가 되어 제 목을 조여왔어요. 저는 환자가 아니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된 죄수였죠. 제 죄명은 아마도 자식을 너무 믿었다는 것, 그것일 테고요. 최 노인이 사라진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바둑판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돌들이 보였고 그 위로 최 노인의 얼굴과 제 얼굴이 겹쳐졌거든요. 매일 저녁 간호사가 들고 오는 그 짙은 갈색의 탕약은 이제 제게 독약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반항하는 것은 곧 끝을 의미한다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저는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약을 받아들고는 한 번에 꿀꺽 삼키는 척하며 대부분을 혀 밑에 머금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어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약에 취한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복도를 어슬렁거렸죠. 정신이 나간 늙은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노인으로 보여야 했어요. 그게 제가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일주일에 2번 있는 미술 치료 시간이었어요. 실습생 민준군이 스케치북과 파스텔을 나눠주었죠. 오늘의 주제는 가장 그리운 거이라고 했어요.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제 공방, 비단각을 떠올렸어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햇살,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던 비단의 감촉, 색색의 실이 담겨 있던 오칠함, 제 모든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위에 봉황을 수놓던 제 손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민준군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봐주는 척하며 제 어깨 너머로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죠.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제 그림에 대해 무언가 조언하는 것처럼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저만 들을 수 있었죠. 할머니,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그림을 그렸지만 손에 쥔 파스텔이 부서질 만큼 힘이 들어갔어요. 민준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직원들의 눈을 피하며 아주 짧고 빠르게. 제 외할아버지도 장인이셨어요. 똑같이 당하셨어요. 전부 다 뺏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그의 눈에 서려 있던 깊은 슬픔의 이유를 알 수 있었죠. 그는 제게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밤 비가 많이 올 거래요. 태풍이 온다고 했어요. 비바람이 심하면 경비가 허술해져요. 새벽 3시 뒤뜰로 나가는 비상구 잠금 장치를 5분만 풀어놓을게요. 꼭 나가셔야 해요. 그 말을 끝으로 민준군은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렸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제 온몸을 휘감았어요. 실패하면 저는 최노인처럼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저는 다시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정말로 태풍이 몰아쳤어요. 창문이 부서져라 비바람이 몰아쳤고 천둥이 온 세상을 뒤흔들었죠. 이 소란이 저를 위한 연주곡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환자복 위에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채 숨을 죽이고 약속된 시간을 기다렸어요.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방문을 나섰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죠. 쿵쾅거리는 제 심장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뒤뜰로 향하는 비상구는 복도 끝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저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필사적으로 걸었죠. 마침내 비상구 문고리를 잡았을 때 손이 덜덜 떨려왔어요. 제발 열려라. 철컥 문이 열렸어요. 민준군이 약속을 지킨 거였죠. 문 밖으로 나서자마자 제 몸을 때리는 비바람에 숨이 턱 막혔어요. 얇은 환자복은 순식간에 빗물에 젖어 제 몸에 감겨왔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달렸죠. 얼마나 달렸을까요? 리조트의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자 저는 국도변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 한 분이 저를 발견하고 차를 세워주셨죠. 흠뻑 젖은 제 몰골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고 일단 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염치불고하고 서울 인사동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트럭이 덜컹거리며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비단각, 내 집, 내 공방. 그곳에 가야만 했어요. 그곳에 가면 이 모든 악몽이 끝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트럭은 익숙한 인사동 거리에 저를 내려주었어요. 저는 기사님께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비틀거리며 제 가게로 향했죠. 하지만 제 가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낯선 간판이었어요. 제 필체로 쓰인 비단각이라는 현판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세련된 글씨체로 SEOA,
H, G, A, L, L, E, R, Y라고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곧 개관합니다. 그 아래 적힌 글귀가 제 눈을 후벼 팠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제가 며칠 동안 약에 취해 헛것을 보는 걸 거야.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벼도 그 낯선 간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 평생의 역사가, 제 영혼이 담긴 공간이 하룻밤 사이에 지워져 버린 거였어요. 그때였어요.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아들 진우와 며느리 서아였죠. 저는 저도 모르게 옆 건물 처마 및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들은 공사 중인 가게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진우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아야, 꼭 이렇게까지 크게 장례식을 치러야 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장례식? 누구의 장례식? 서아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우 씨,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요. 장례식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모셨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나중에 딴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이건 비용이 아니라 우리 명성을 위한 투자예요. 투자. 투자. 제 죽음이 그들에게는 투자인 거였어요.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제 재산을 빼앗는 것을 넘어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 쳤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서 있었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다행히 환자복 주머니에 비상용으로 넣어두었던 동전 몇 개가 손에 잡혔죠. 마지막 확인을 해야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라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가게 번호를 눌렀어요. 익숙한 번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낯선 번호처럼 느껴졌죠. 수화기 너머로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아들, 진우였어요. 저는 차마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죠. 여보세요? 비단각입니다만. 아, 이제 서아 갤러리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마치 처음 전화하는 손님인 것처럼 물었어요. 박선희 장인께 한복을 맞추고 싶은데 지금 계시냐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어진 진우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척하는 아주 가식적인 톤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박선희 장인께서는 얼마 전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별세. 그 말이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가 무어라 대꾸하기도 전에 옆에서 전화기를 확 낚아채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서아였죠. 누구세요? 이 시간에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딸깍, 전화는 끊겼어요. 수화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뚜뚜하는 무심한 신호음만이 제 텅 빈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죽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었다. 내 아들의 입으로, 내 며느리의 손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거였어요. 비단각도, 내 이름도, 내 삶도 모든 것이 끝났어요. 공중전화 부스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빗물에 흠뻑 젖은 초라한 늙은이, 산자들을 위한 장송곡이 제 귓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제멋대로 떨려왔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공중전화 부스 벽에 그대로 스르르 주저앉았죠.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렀어요. 나는 죽었다. 이 세상에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텅 빈 머릿속에서 그 말만이 메아리 쳤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잿빛 하늘 아래 인사동 거리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죠. 제 발이 저를 어디로 이끄는지도 모른 채 저는 비틀거리며 길을 건넜어요. 제 가게였던 곳, 이제는
서아 갤러리라는 낯선 이름을 단 그곳의 맞은편. 그곳에는 제50년 지기 오 여사의 골동품 가게가 있었어요. 먼지 쌓인 녹그릇과 빛바랜 고서화들이 창 너머로 보이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곳이었죠. 가게 문은 아직 닫혀 있었어요. 저는 가게 앞에 낡은 나무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잠시 후 끼익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리고 오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죠. 빗자루를 들고 나오던 그녀는 흠뻑 젖은 제 몰골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선이야, 박선이,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오 여사는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그녀의 따뜻한 손이 제 팔을 감싸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어린애처럼 그녀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오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죠. 가게 안으로 저를 이끌고 들어가 따뜻한 쌍화차를 한 잔 내어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든 손이 여전히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저는 밤새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리조트의 진실부터 민준군의 도움을 받아 탈출한 이야기, 그리고 아들의 입으로 제 사망 소식을 들은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저는 몇 번이나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오 여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마침내 그녀는 찻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찻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엎질러졌죠. 독사 같은 것들, 짐승도 제 새끼는 거두는 법인데. 선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가 전부 다 뒤집어 버리자.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꺼져가던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이렇게 살아있잖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가장 먼저 구청으로 향했어요. 오 여사가 밤새 찾아온 옷으로 갈아입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얼굴을 애써 가다듬었죠. 하지만 우리의 기대는 민원 창고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제 신분을 대자 젊은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그리고는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선희님은 한 달 전 사망 신고가 접수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셨다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상으로는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사망신고서와 의사의 사망진단서까지 모두 제출되었기에 어쩔 수 없다고만 반복했죠. 오 여사가 옆에서 아무리 거들어도 소용없었어요. 서류 위의 죽음은 살아있는 저보다 더 강력했어요. 우리는 경찰서도 찾아갔어요. 하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았죠. 경찰은 이건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인 것 같다며 민사로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어요. 제가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니 우선 제가 살아있다는 것부터 법원에서 증명받고 오라는 말까지 덧붙이더군요. 마치 우리가 정신 나간 노인네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보는 그들의 시선 앞에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무력감과 모멸감을 느꼈어요. 결국 이 나라의 법과 제도는 저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살아있는 제가 아니라 얌전히 죽어주기를 바라는 서류 한 장뿐이었던 거죠. 그날 밤, 오 여사의 가게에 마주 앉아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제가 불쑥 말했죠. 들어가야겠어, 내 가게에. 오 여사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 우리에게는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는 분명 제 모든 것을 삼켜버린 저곳 서아 갤러리 안에 있을 거였어요. 자정이 넘어 인사동 거리에 인적이 끊겼을 때 우리는 가게 뒤편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건물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2층 제 작업실로 쓰던 방의 창문은 낡아서 잠금 장치가 헐거웠죠. 오 여사가 골동품 가게에서 가져온 낡은 연장으로 창틀을 비집어 열자
다행히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좁은 창문으로 힘겹게 몸을 밀어 넣었죠. 안은 온통 낯선 페인트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어요. 제 손때 묻은 재봉틀과 옷감들은 모두 치워지고 차가운 전시용 가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우리는 곧장 며느리 서아의 사무실로 꾸며진 안방으로 향했어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방안을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마침내 자개장 깊숙한 곳에서 자물쇠로 잠긴 옷치람을 발견했어요. 오 여사가 다시 연장을 꺼내 들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졌죠.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봉황 모양의 정교한 비녀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비녀의 머리 부분이 분리되더군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USB 저장 장치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박선이라는 이름이 적힌 사망진단서, 사본과 5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가 있었죠. 수혜자는 당연히 아들 이진우로 되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비단각 건물의 매매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재산 탈취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제 목숨까지 노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거죠.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잿더미만 남은 줄 알았던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오 여사는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녀의 눈도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선이야, 이제 우리 손에 무기가 생겼어. 그래요, 무기. 저는 잿더미 속에서 마침내 반격의 불씨를 찾아낸 거였어요. 하지만 이 증거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인 제 말을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했어요. 손에 쥔 증거들은 차갑고 무거웠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지른 죄의 무게였죠. 하지만 오 여사와 저는 그 무게를 들고 갈 곳이 없었어요. 구청과 경찰서의 차가운 벽 앞에서 우리는 그저 정신 나간 늙은이 취급을 받았을 뿐이니까요. 법적으로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했죠. 그날 밤 오 여사의 가게 다락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아 갤러리 간판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희번덕거렸어요. 오 여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선이야, 문이 닫혔으면 벽이라도 부숴야지. 법이 우리 말을 안 들어주면 세상 사람들이 듣게 만들면 되잖아. 세상 사람들이 듣게 만든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쳤어요. 그래요. 저들은 제 존재를 서류로 지웠지만 제 목소리까지 지울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 여사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낡은 스마트폰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그녀의 손녀가 쓰던 구형 모델이라고 했죠. 우리는 그 작은 기계 앞에 마주 앉았어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무기였죠. 오 여사는 가게에서 가장 오래되고 기품 있는 자수틀 하나를 가져왔어요. 제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제 손때가 가장 많이 묻은 물건이었죠. 저는 그 자수틀 앞에 단정히 앉았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허리만큼은 꼿꼿이 폈어요. 이건 구걸이나 동정을 바라는 호소가 아니었어요. 제 평생의 자부심을 건 증언이었으니까요. 오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카메라 렌즈 너머로 수십 년간 저와 마주 앉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 한복을 입고 기뻐하던 새색시, 제 수예품을 보며 감탄하던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저를 보며 자랑스러워하던 제 아들의 어린 시절 얼굴까지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 이름은 박선희입니다. 저는 평생 인사동에서 한복을 지어온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왔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어요. 제 손이 떨려
더 이상 바늘을 잡기 힘들었던 날의 좌절감부터 자식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고요한 황혼 리조트로 향했던 그날의 어리석은 믿음까지, 봉인된 창문과 강제로 마셔야 했던 씁쓸한 탕약,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도예가 최노인 이야기까지, 저는 아무것도 빼놓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폭풍 우 치던 밤의 필사적인 탈출, 그리고 제 가게 앞에 걸린 낯선 간판을 마주했을 때의 절망감. 마침내 공중전화 부스에서 제 아들의 입으로 직접 들었던 제 사망 소식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닦아내지 않았어요. 이것 또한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품속에서 밤새 몰래 빼내온 증거들을 꺼내 보였어요. 위조된 사망진단서, 제 목숨 값으로 책정된 5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 그리고 제 영혼이 담긴 비단가게 매매 계약서까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카메라 앞에 비추었어요. 저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 모든 것을 빼앗고 저를 사회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진짜 장례식을 치르려 합니다. 이 영상은 살아있는 제가 제 장례식에 붙이는 추도사입니다. 녹화가 끝나자 저와 오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 여사의 손녀딸이 와서 영상을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몇 번의 손가락 터치 끝에 영상은 세상 밖으로 나갔죠. 제목은 아주 간단명료했어요. 장인 박선희, 제 장례식에 붙여. 처음 몇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가 저물 무렵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조회수가 100, 1001만을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댓글창은 분노와 충격으로 들끓었어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처럼 분노하고 슬퍼해 주었어요. 박선희 장인은 살아있다라는 해시태그가 SNS를 뒤덮기 시작했죠. 밤이 되자 온라인 언론사들에서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15억 건물주 어머니를 생매장한 아들 내외, 인사동 장인의 눈물, 현대판 고려장의 실태. 자극적인 제목들이 인터넷을 도배했고 곧 공중파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 여사의 가게 앞은 어느새 기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한국장인협회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거였죠. 박선희 장인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어요. 저를 정신 나간 노인 취급하던 공권력이 무시할 수 없는 가장 권위 있는 목소리였죠. 그 시각 진우와 서한은 아마 자신들의 화려한 갤러리 개관을 준비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축제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쏟아지는 기사와 비난 댓글,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명성의 탑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봤겠죠. 마침내 다음 날 오후가 되었어요. 오 여사와 저는 가게 안에서 텔레비전 속보를 보고 있었죠. 인사동 거리가 화면에 나왔어요. 제 가게 앞이었죠. 수많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 사이를 비집고 경찰차 여러 대가 멈춰섰어요.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서하 갤러리라고 쓰인 현수막을 무시하고 건물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잠시 후 제 아들 진우와 며느리 서하가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 나왔죠.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서하는 고개를 숙인 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고 진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통쾌함보다는 깊은 슬픔이 먼저 밀려왔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저를 외면했던 세상이 이제야 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였죠.
법적으로 죽었던 제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 숨쉬는 순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제가 쏘아 올린 작은 불씨는 이제 온 세상을 태울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속에서 아들 내외가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는 장면이 반복해 나왔습니다. 몇 달 뒤 경찰 수사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진실을 드러냈죠. 제가 오칠함에서 꺼낸 USB 안에는 저와 최 노인뿐 아니라 수십 명의 힘없는 장인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재산, 건강, 가족 관계까지 사냥감 목록처럼 정리된 자료였어요. 고요한 황혼 리조트는 덫이었고 원장은 사냥꾼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아는 갤러리 인맥으로 표적을 물색했고 양심을 판 의사는 거짓 진단서로 범죄의 명분을 씌웠죠.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사건은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드러내는 대형 범죄가 됐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고 저를 도운 민준 군도 실습일지와 외할아버지의 사례를 증거로 제출했죠.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선고일, 저는 오 여사와 함께 앞자리에서 피고인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아의 얼굴은 그늘졌고 원장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제 아들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죄목을 차례로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서아, 징역 20년. 피고인 원장, 징역 25년. 피고인 의사, 징역 15년. 마지막으로 피고인 이진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의는 실현됐지만 제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안도감뿐이었죠. 석 달 뒤 저는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손에 쥔 빳빳한 신분증은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존재한다는 단순하고 숭고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죠. 그때 교도소 발서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오 여사 가게 뒷마당 화로 앞에 섰습니다. 사죄일지 변명일지 궁금했지만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제 삶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뜯지 않은 채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증오도 용서도 아닌 해방이었죠. 검은 재가 흩어질 때 저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재산도 되찾았습니다. 첫 일은 민준군을 찾아가는 것이었죠. 중단된 서아 갤러리, 아니 제 비단각에서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이 비극을 개인사로 끝내지 않겠다고. 저는 파주 땅을 팔고 평생 모은 돈을 보태 비단 유산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법과 제도 밖에 놓인 전통 장인들의 법률 경제 권익을 돕는 작은 재단이었죠. 비단각도 새로 태어났습니다. 1층은 알려지지 않은 장인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작은 갤러리로 2층 작업실은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바뀌었죠. 저는 다시 바늘을 잡았지만 이번엔 제 작품만을 위한 바늘이 아니었습니다. 배울 곳이 없던 청년들에게 제 기술과 지혜를 나눴습니다. 민준군은 첫 제자이자 든든한 동료가 되었고요. 맑은 가을 오후, 햇살 가득한 공방에서 민준군이 서툰 손을 잡아 어린 학생에게 궁중자수의 기본을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용한 집중과 맑은 웃음이 공기를 채웠고 창으로 들어온 빛의 먼지가 금실처럼 반짝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한 번 죽었던 내가 오늘 다시 태어났다고. 누구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장인 박선희로서. 제 이름은 차가운 비석이 아니라 저 젊은 손끝에서 피어나는 비단실 속에 오래도록 살아 숨쉬게 될 거예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나 봐요. 박선희 장인은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른 이들을 지키는 더 큰 유산을 만들었잖아요. 가장 위대한 승리는 개인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희망을 짓는 일에 있었던 거죠.